사우디아라비아 북부 국경지대 새벽 3시 30분 지평선 너머에서 붉은 선광이 번쩍이더니 하늘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000대에 달하는 이란제 드론들이 만들어낸 전자기 지우기였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페르시아만의 미 해군 항모전단을 무너뜨리기 위해 출격시킨 천여 대의 샤헤드 236 드론대는 단순한 자폭병기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기체에 탑재된 강력한 중국제 전파방해 장치는 200km라는 광활한 지역을 소리 없는 암흑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길을 알려주던 GPS 신호는 한순간에 증발했고 하늘을 연결하던 위성통신은 기괴한 잡음만을 토해냈습니다. 군인들의 유일한 소통수단이었던 무전기조차 차가운 금속 덩어리로 변해버린 완벽한 고립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의 한복판을 가르는 날카로운 비행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자부심 KF-21 보라매 편대였습니다. 최신의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보라매들은 눈을 멀게 만드는 전자기 폭풍 속에서도 적의 궤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이 밤하늘에 궤적을 그리며 발사될 때마다 드론들은 작은 불꽃으로 화하며 추락했지만 1000대라는 압도적인 숫자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하나를 떨어뜨리면 10대가 밀려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보라매 편대는 마치 거대한 메뚜기 떼를 홀로 막아서는 고독한 투사처럼 처절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전자기의 폭풍 아래 지상의 적막한 사막에는 사우디 왕립 기갑군단 제3여단의 자부심인 K2 흑표전차 타이거 1호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차장석에 앉은 파하드 대위는 먹통이 된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금소금 같은 잡음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본부와 선명하게 이어졌던 교신망이 한순간에 끊기자 거대한 전차 내부는 오직 승무원들의 무거운 숨소리와 기계의 낮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종수 칼리드 중사는 푸른 빛이 도는 열상 잔망경의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영하에 가까운 새벽 공기가 감도는 사막에서 적외선 센서가 그려내는 풍경은 텅 빈 모래 언덕뿐이었지만 15년의 세월을 전선에서 보낸 그의 감각은 끊임없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 고요함은 대자연의 평화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포식자가 숨을 죽이고 사냥감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포수 압둘라 병장은 120mm 활강포의 조준경 너머를 응시하며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가라앉히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의 오른손 검지는 사격 통제 장치의 발사 버튼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6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은 그의 몸에 본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표적을 식별하고 거리를 재어 탄도를 계산한 뒤 발사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3초 안에 끝내야 한다던 한국 교관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마치 귓가에서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란 국경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최전당. 원래대로라면 새벽 4시에 기지로 복귀했어야 할 타이거 1호는 예상치 못한 드론대의 공격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GPS 무력화된 탓에 자신들의 정확한 좌표조차 알 수 없었고 본부의 새로운 명령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파하드 대위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한국 광주의 국군 기갑학교에서 배운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통신이 끊기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최악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말라던 교관의 말은 이제 그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흑표는 어떤 지원 없이도 스스로 작전을 완수하도록 설계된 독립적인 요새라는 사실, 그 압도적인 시스템을 믿고 무엇보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의 철학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내려앉은 새벽 3시 40분. 고요하던 사막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으며 운명의 순간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타이거 1호가 메마른 계곡인 와디의 험준한 지형을 따라 신중하게 기동하던 그때 500m 전방의 적막한 모래 언덕 너머에서 미세하지만 분명한 열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포수 압둘라 병장은 본능적으로 장비를 확대 모드로 전환했고 차가운 열상 카메라의 화면 위로 50m 간격을 유지한 채 비열하게 매복 중인 이란제 T-72 전차 세대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파하드 대위의 입에서는 단호하고도 긴박한 명령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조종수에게 즉각적인 정지를 지시하는 동시에
포수에게 우측의 첫 번째 표적을 조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조정수 칼리드 중사는 숙련된 솜씨로 브레이크 페달을 깊게 밟으며 변속기를 중립으로 전환했고, 사막의 정적을 깨우던 1500마력의 거대한 디젤 엔진은 낮게 울부짖으며 회전수를 낮추었습니다. 55톤에 달하는 육중한 강철의 괴물은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먹잇감을 노리듯 부드럽고도 위압적으로 멈춰섰습니다. 포수 압둘라 병장의 손끝은 정밀한 시계장치처럼 움직이며 조준 손잡이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조준경 속의 날카로운 십자선이 적 전차의 포탑 정중앙을 꿰뚫듯 고정되었고, 보이지 않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발사되어 정확한 수치를 뽑아낸 숫자는 823m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타이거 1호의 두뇌인 탄도 컴퓨터는 현재의 풍향과 풍속, 기압과 온도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적의 심장을 관통할 최적의 발사각을 산출해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쉽게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타이거 1호의 좌측 전방 불과 5m 지점에서 거대한 지면이 요동치며 폭발했습니다. 이란 민병대가 며칠 전부터 치밀하게 매설해두었던 지연 신관당식의 즉석 폭발 장치가 하필 그 시점에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30kg에 달하는 고성능 폭약이 순식간에 팽창하며 만들어낸 가공할 충격파와 모래폭풍이 전차의 좌측을 무자비하게 강타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발생한 강렬한 섬광은 정밀한 열상 장비를 순간적으로 마비시켰고,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이 비좁은 전차 내부의 승무원들을 덮쳤습니다. 조종 레버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던 칼리드 중사는 온몸이 왼쪽으로 강하게 쏠리는 충격에 신음했습니다. 폭발의 파편은 전차에 발휘되어주는 좌측 궤도를 사정없이 핥혔고, 결국 세 개의 궤도 연결 부위가 끊어지며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육중한 철제 궤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내는 날카롭고도 불길한 금속음이 사막의 정적을 잔인하게 갈라놓았습니다. 파하드 대위는 충격으로 인해 머리를 해치 내부의 강철 벽면에 강하게 부딪혔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어보자 손가락 사이로 따뜻하고 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렸지만 지금 그에게 자신의 상처를 돌볼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적들은 바로 이 찰나의 무력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궤도가 파손되어 기동력을 상실한 흑표 전차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거대한 고정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800m 거리의 모래 언덕 뒤편에서 기분 나쁜 6개의 발사 섬광이 동시에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것은 전차의 두꺼운 장갑을 종이장처럼 뚫어버리기로 악명 높은 러시아제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 코르넷 T 6발이 타이거 1호의 숨통을 끊기 위해 달려오는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타이거 1호를 향해 날아오는 각각의 미사일은 직경 152m에 무게 33kg에 달하는 육중한 몸체에 전차의 두꺼운 장갑을 녹여버리는 이중 성형 작약 탄두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하 1.2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대기를 가르며 쇄도하는 이 죽음의 화살들은 900mm 두께의 균질 아변 장갑마저 단숨에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녔으며, 이는 한국산 흑표 전차의 심장을 단숨에 멈추게 하기에 충분한 가공할 파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흑표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차의 사방을 감시하던 10개의 능동 방어 체계 센서가 허공을 가르는 위협을 즉각 포착해냈고, 장착된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초당 1000번의 정밀한 주사를 실시하며 날아오는 미사일들의 속도와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전차의 중앙 컴퓨터는 단 0.2초라는 찰나의 시간 만에 가장 위험한 위협부터 격파하기 위한 순위를 결정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전차의 좌우측에 장착된 하드킬 요격 장치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축 공기의 강력한 힘으로 발사된 소형 요격체들이 눈을 찌르는 섬광을 내뿜으며 허공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직경 40mm에 길이 100mm의 작은 크기였지만 그 내부에는 텅스텐 파편과 고폭약이 가득 채워져 있어 다가오는 미사일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코르넷 미사일이 전차로부터 불과 15m 떨어진 상공에서 요격체와 충돌하며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 역시 쉴 새 없이 차례로 격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미사일까지 격추되며 밤하늘에 총 4개의 거대한 불꽃을 쏘놓았고,
파편들이 사막의 모래 위로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흡표의 완벽한 방패가 승무원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공을 뒤덮은 이란의 드론대가 뿜어내는 강력한 전파 방해가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정밀함을 자랑하던 능동 방어 체계의 레이더에 미세한 오차가 발생했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5번째와 6번째 미사일에 대한 요격 타이밍이 0.3초라는 치명적인 간발의 차이로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5번째 미사일이 전차의 우측 차체에 무시무시한 충격과 함께 명중했습니다. 성형 작약이 폭발하며 발생한 고온의 금속 제트가 복합 장갑을 뚫고 무섭게 파고들었지만, 바로 그 순간 한국이 자랑하는 3중 복합 장갑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바는 장갑이 먼저 폭발하며 금속 제트의 에너지를 흐트려 놓았고, 그 아래의 세라믹 복합재가 남은 관통자를 끈질기게 붙잡아냈습니다. 죽음의 제트는 장갑의 3분의 1을 관통하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보였지만, 끝내 승무원들이 있는 내부 공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교활했던 6번째 미사일은 포탑 후면의 엔진 배기구 근처, 상대적으로 장갑이 얇은 취약 부위를 정확히 노리고 폭발했습니다. 강력한 충격과 함께 금속 제트가 냉각 시스템의 일부를 관통했고, 비좁은 엔진룸 안으로 희뿌연 연기가 빠르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수 칼리드 중사는 계기판에 일제히 불이 들어오는 붉은 경고등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냉각수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엔진 온도가 치솟으며 화재 경보가 울려 퍼졌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비상 소화 시스템의 수동 작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차 내부에 설치된 고압의 할론 가스 소화 장치가 엔진룸 구석구석에 분사되며 산소를 완벽히 차단했고, 단 3초 만에 치솟던 불길을 잠재웠습니다. 이어 보조 냉각 펌프가 자동으로 가동되며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던 엔진 온도를 서서히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으로 본 타이거 1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차체 우측에서는 검은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포탑 후면에서는 파열된 냉각계통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증기가 자욱한 안개처럼 전차를 감쌌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이란군은 승리의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무적이라 칭송받던 한국산 전차가 마침내 자신들의 손에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보전 부대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공을 은밀하게 배회하던 소형 정찰 드론은 타이거 1호가 피격당하는 순간을 고해상도 카메라로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자욱한 연기에 휩싸인 흡표전차, 처참하게 이탈해 바닥에 나뒹구는 궤도, 그리고 모든 기능이 멈춘 듯 미동도 하지 않는 포탑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전차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테헤란의 선전부서는 이 영상을 가공하여 전 세계 언론에 즉각적으로 살포했습니다. 알자지라와 로이터, CNN과 BBC 등 세계 주요 언론사의 속보 데스크에는 이 충격적인 영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K2 흡표전차가 실전에서 이란군의 대전차 미사일에 속수무책으로 격파되었다는 소식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 공간은 순식간에 뜨거운 논쟁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자칭 군사 전문가라는 수많은 이들이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 분석하며 저마다의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일부는 흑표의 자랑인 능동 방어 체계가 실제 전장 환경의 강력한 전파 방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애초에 한국산 무기가 과도하게 홍보된 결과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펜타곤에서는 이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여 긴급 상황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커다란 모니터에 띄워진 피격 영상을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 불리던 한국산 전차가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진 것이 사실이라면, 향후 미군이 한국제 무기체계에 대해 가졌던 굳건한 신뢰는 근간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한민국 국방부 역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전차의 제조사인 현대로템 측에 즉각적인 상황 파악과 정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소집된 엔지니어들은 전송된 영상을 수백 번 반복해서 돌려보며 프레임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회의실 안에서
영상을 분석하던 이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파괴되었다고 믿고 있는 그 영상 속에서 그들은 무언가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이상한 점을 발견해냈기 때문입니다. 현대로템의 전차 설계를 진두지휘했던 수석 엔지니어 김 박사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실에서 같은 영상을 10번째 반복해 돌려보며 나지막이 확신 섞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머문 곳은 전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의 성질이었습니다. 만약 엔진이 완전히 파괴되어 치명적인 화재가 발생했다면 자욱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꽃이 일렁여야 했지만 화면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은 압력으로 인해 분출되는 희뿌연 냉각수 증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미세하게 흔들리는 포탑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멈춰선 것처럼 보였으나 흑표는 죽지 않은 채 아주 천천히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듯 포신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뜨거운 사우디의 사막 한복판에서는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놀라운 반전이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타이거 1호는 적들의 확신과는 달리 결코 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며,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죽을 수 없는 운명으로 설계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광적으로 집착하며 구현해냈던 3중 중첩 설계가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전차 미사일이 가한 가공할 충격으로 인해 전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메인 화력 통제 컴퓨터가 일부 손상을 입었으나 그와 동시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복제하며 대기하고 있던 보조 컴퓨터가 0.5초라는 눈 깜빡임보다 짧은 찰나에 제어권을 넘겨받아 잠들어가던 전차의 신경망을 다시 깨운 것입니다. 사하드 대위는 눈앞에서 어지럽게 깜빡이는 계기판의 신호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전차의 상태를 침착하게 진단했습니다. 주 컴퓨터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으나 보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 중이었고, 비록 왼쪽 궤도가 이탈하여 기동력은 상실했으나 엔진의 심장은 여전히 70%의 힘으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사실은 전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120mm 주포와 이를 제어하는 사격 통제 장치가 여전히 완벽한 살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포수 압둘라 병장의 조준경 화면이 짧게 명멸하더니 이전보다 더욱 선명한 고해상도 영상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조 전원으로의 전환과 시스템 재부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밝아진 화면 속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승리에 도취하여 엄폐물 밖으로 조심스럽게 기어나오는 이란군 병력이었습니다. 적들은 흑표가 이미 고철덩어리로 변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T-72 전차 세대가 거만한 기세로 모래언덕 위로 모습을 드러냈고, 그 뒤를 이어 BMP-2 보병전투차 4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접근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는 RPG-7 대전차 로켓을 어깨에 메고 승리를 확신하는 혁명수비대 대원들의 실루엣이 열상 카메라의 뚜렷한 열신호로 포착되었습니다. 이란군 지휘관은 이 상황을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반파된 것처럼 보이는 한국산 최첨단 전차를 온전하게 노획하기만 한다면 이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 선전 도구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부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장갑제의 비밀을 알아내고 정교한 전자장비를 해부하겠다는 탐욕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전차의 파괴를 멈추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생포하라는 오만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은 이 전차를 설계할 때 가장 비극적이고 처참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했습니다. 모든 통신이 끊기고 GPS 신호가 증발하며 메인 컴퓨터가 처참하게 부서진 극한의 고립 상황에서도 그 표는 결코 굴복하지 않고 단독으로 적을 섬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인한 설계 철학을 그 철갑 속에 녹여 넣었기 때문입니다. 연막과 증기에 휩싸여 침묵하던 타이거 1호의 심장부에서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다시금 날카로운 눈을 떴습니다. 상공을 뒤덮은 드론대가 토해내는 극심한 전자기 방해 속에서도 이 정교한 레이더는 흔들림 없이 독자적인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전파방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밀리미터파 대역을 사용하는 이 레이더는 사방 5km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와 금속의 움직임을 낱낱이 포착해냈습니다. 전차 내부의 모니터 위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유령처럼 적들의 위치가 하나둘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모래 언덕을 넘어오는 3대의 전차와 그 뒤를 따르는 4대의 보병 전투차, 그리고 뒤섞여 달려오는 65명의 보병들까지. 모든 표적의 정확한 거리와 방위각, 그리고 이동 속도가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탄도 컴퓨터로 전송되었습니다. 파하드 대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반격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포수 압둘라 병장은 조준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고 그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조준경에 고정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협부터 제거한다는 철칙에 따라 대열의 선두에서 오만하게 다가오는 T-72 전차가 첫 번째 사냥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철갑탄이 아니었습니다. 파하드 대위는 한국의 교관들로부터 전수받았던 비장의 무기인 KST-AM2, 즉 한국형 상부 타격 지능 탄약을 선택했습니다. 곧이어 자동 장전 장치가 기계적인 미학을 뽐내며 조용히 가동되었습니다. 탄약고 깊숙한 곳에서 선택된 지능 탄약이 기계식 팔에 실려 올라왔고 35kg에 달하는 육중한 탄체가 포미 안으로 부드럽게 밀려 들어갔습니다. 폐쇄기가 닫히는 묵직한 금소금과 함께 주포는 완벽한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압둘라 병장은 다시 한번 표적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거리는 720m였으며 적 전차는 시속 20km의 속도로 오만하게 접근 중이었습니다. 탄도 컴퓨터는 이미 최적의 발사각을 산출해냈습니다. 이 지능 탄약은 적의 정면을 노리는 일반적인 직사화기가 아니라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장갑이 가장 얇은 적 전차의 정수리를 수직으로 꿰뚫는 가공할 무기였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기 직전 압둘라 병장의 손가락에서 미세한 떨림조차 사라졌습니다. 거친 심장 박동 사이의 그 짧은 정적,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찰나의 순간에 그는 버튼을 깊게 눌렀습니다. 포미 안의 발사 장약이 점화되며 섭씨 3000도에 육박하는 고온 고압의 가스가 폭발적으로 판창했습니다. 120mm 활강포는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와 함께 거대한 불을 뿜었습니다. 55톤의 육중한 차체가 가공할 반동에 뒤로 밀려났지만 최첨단 자동 균형 장치가 즉각적으로 작동하며 다시금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포구를 빠져나간 KST-AM2탄은 강한 회전을 시작하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탄체 내부에 탑재된 정밀한 자이로스코프가 실시간으로 자세를 제어하는 가운데 소형 로켓 모터가 힘차게 점화되며 탄을 대기권 상층부로 밀어 올렸습니다. 거대한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을 수놓은 죽음의 사자는 최고점에 도달하자마자 기술을 아래로 꺾으며 적의 머리 위를 향해 무섭게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으로 솟구쳐 오른 KST-AM2탄의 내부에서는 이제 차가운 인공지능의 눈이라 불리는 밀리미터파 시커가 그 서늘한 빛을 발하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사막의 밤하늘 위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관점으로 대지를 훑기 시작한 시커는 오로지 적 전차의 거대한 금속 차체가 내뿜는 고유한 반사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표적을 확인한 순간 탄의 측면에서 미세한 자세 제어 날개들이 소리 없이 전개되며 낙하계 적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의 힘을 빌려 초속 300m라는 가공할 속도로 가속하며 지상을 향해 내리꽂히는 이 죽음의 화살을 아래에 있는 이란군 승무원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연기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순간, 지능 탄약은 T-72 전차의 가장 취약한 급소인 포탑 상부를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격파를 위해 설계된 이중 성형 작약 탄두가 폭발하며 수천 도의 열을 품은 초고속 금속 제트를 뿜어냈고 이는 불과 40mm에 불과했던 적 전차의 상부 장갑을 마치 뜨겁게 달궈진 칼이 버터를 자르듯 가볍게 관통했습니다. 장갑을 뚫고 내부로 난입한 죽음의 불길은 순식간에 포탑 안을 가득 채웠고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30발의 125mm 주포 탄약에 도달했습니다. 그 찰나 사막의 대기를 흔드는 거대한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탄약고가 통째로 유폭되면서 발생한 가공할 에너지는 10톤에 달하는 육중한 강철 포탑을 뿌리째 뽑아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공중으로 5m 이상 치솟았다가 힘없이 전차 옆 모래밭으로 추락한 포탑의 모습은 그 자체로 파멸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기둥처럼 솟구쳤고 폭발의 충격파는 주변의 모든 모래를 쓸어내며 적 전차를 문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차체만 남은 잔해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속에서 적군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차가운 재뿐이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던 이란군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철덩어리가 되었다고 확신했던 한국산 전차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늘로부터의 반격을 가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이거 원호는 적들에게 공포를 느낄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차의 내부에서는 이미 자동 장전 장치가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리며 다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빈 약협이 경쾌한 금소금을 내며 배출구로 핑겨나갔고 새로운 탄약이 단 6초 만에 약실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자동화 기술의 정수이자 전장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속도였습니다. 포수 압둘라 병장은 이미 다음 사냥감을 십자선 정중앙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동료 전차의 처참한 최후를 목격하고 당황하여 선회를 시도하던 두 번째 T-72 전차는 탈출구를 찾으려 애썼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다시 한번 흑표의 120mm 주포가 포효하며 두 번째 지능 탄약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거리가 600m로 좁혀진 상태였기에 탄이 하늘로 솟구쳤다 내려오는 시간은 더욱 짧았고 적들에게는 기도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정수리를 꿰뚫는 일격에 두 번째 전차 역시 거대한 불덩어리로 변하며 사막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전차는 공포에 질려 필사적인 도주를 선택했습니다. 엔진이 터져나갈 듯 전속력으로 후진하며 차체를 가릴 연막탄을 연달아 발사했고 순식간에 자욱한 연막 뒤로 모습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흑표의 눈은 인간의 시각을 넘어선 곳에 있었습니다. 최첨단 열상 장비는 가시광선을 차단하는 연막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뒤에 숨어 거칠게 열을 뿜어내는 적 전차의 엔진 신호를 뚜렷하게 포착해냈습니다. 적외선 파장으로 바라보는 흑표의 세상에서 적들의 필사적인 은폐 시도는 그저 죽음을 조금 늦추려는 헛된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로 쏘아 올려진 죽음의 사자는 이전보다 더욱 가혹하고 정밀하게 대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비록 적과의 거리는 1000m까지 벌어진 상태였지만 무려 8km에 달하는 가공할 유효 사거리를 자랑하는 KST-AM2 지능 탄약에게 그 정도의 거리는 그저 손난 뻗으면 닿을 듯한 아주 가까운 곳에 불과했습니다. 탄은 복잡한 탄도 계산을 마치고 도주하던 전차의 가장 치명적인 부위인 엔진룸을 정확히 내리꽂았습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전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이 박살나며 고철 덩어리로 변했고 마지막 남은 T-72 전차마저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채 사막의 지평선 위에서 영원히 멈춰섰습니다. 단 40초 만에 적의 주력이었던 전차 3대가 흔적도 없이 전멸하는 광경을 지켜본 이란군의 사기는 순식간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불길은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차들의 뒤를 따르던 4대의 BMP 보병 전투차들이 여전히 전차포를 겨누며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하드 대위는 상황의 변화를 직시하고 즉각적인 전술 전환을 명령했습니다. 강력한 위력을 가진 지능 탄약은 적재 수량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장갑이 상대적으로 얇은 보병 전투차나 노출된 보병들을 상대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포수 압둘라 병장에게 대인 고폭탄인 KP-탄으로 탄종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흑표의 정교한 자동장전 장치는 지체 없이 명령을 수행하며 탄종을 변경했습니다. 곧이어 약실로 미끄러져 들어간 대인 고폭탄은 보병 전투차의 취약한 측면을 향해 포구를 정렬했습니다. 이 탄약은 두꺼운 장갑을 관통하기보다는 강력한 폭발력과 함께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키는데 최적화된 무기였습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발사함과 함께 날아간 탄환은 BMP의 측면 장갑을 강타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얇은 장갑은 고폭탄이 터지며 내뿜는 수백 개의 날카로운 파편들 앞에서 종이장처럼 무력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차량 내부에 탑승해 있던 병력들은 단 한 번의 타격에 무력화되었고 중심을 잃은 전투차는 힘없이 옆으로 기울어지며 멈춰섰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기계적인 정밀함이 지배하는 차가운 학살의 시간이었습니다. 자동 장전과 조준, 그리고 발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일말의 오차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BMP 전투차가 거대한 불덩어리로 변했고 세 번째 차량 역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궤도가 끊긴 채 사막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차량은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120mm 포탄의 속도를 뿌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이란 혁명 수비대 보병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견착식 대전차 로켓인 RPG-7을 연달아 발사하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800m라는 먼 거리에서 유도 기능조차 없는 구식 로켓이 흑표라는 작은 표적을 맞추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보병들이 쏜 로켓들은 전차 근처에도 닿지 못한 채 모래밭에 떨어져 헛된 먼지만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이에 파하드 대위는 전차 내부에서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원격 조종 무장 스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포탑 상부에 장착된 12.7mm K6 중기관총이 강력한 전기 모터의 힘을 빌려 기괴한 소리를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장 속에서 정교한 조이스틱을 조작하던 그는 열상 카메라의 선명한 화면을 통해 엄폐물을 찾아 헤매는 적들을 하나씩 식별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자 중기관총은 분당 600발의 무시무시한 속도로 철갑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탄환은 800m의 거리에서도 5mm 두께의 강판을 손쉽게 뚫어버리는 가공할 운동 에너지를 품고 적들을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빗발치는 중기관총 탄환들은 사막의 모래밭을 사정없이 갈아엎으며 숨어있던 적 보병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비겁하게 바위 뒤나 낮은 모래 언덕 뒤에 몸을 숨긴 적들도 결코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육중한 파괴력을 가진 철갑탄은 얇은 암석이나 모래벽 따위는 우습게 관통하여 그 이면에 숨은 위협을 확실하게 무력화시켰고 사막의 정적은 이제 흑표가 내뿜는 둘길과 금소금에 완전히 잠식되었습니다. 이란군 지휘관은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음을 직감하고 다급하게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타이거 원호의 눈은 이미 그의 테러마저 차단한 뒤였습니다. 튼튼하게 개조된 그의 사륜구동 지휘 차량이 도주를 시도하는 순간 중기관총의 집중 포화가 차량을 덮쳤습니다. 날카로운 탄환들이 차량의 심장부인 엔진 블록을 처참하게 꿰뚫자 육중한 차체는 비명과 같은 소음을 내며 멈춰섰고 당황한 지휘관과 부하들은 연기 나는 차 안에서 필사적으로 뛰어내려 모래밭을 뒹굴어야 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불과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타이거 원호는 홀로 이란군 1개 중대를 상대하며 압도적인 승기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비록 궤도가 끊겨 자리에 묶인 채 움직일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전차전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단순한 기동력이 아니라 적을 먼저 찾아내는 정밀한 센서와 일격의 적을 파괴하는 화력, 그리고 어떤 타격에도 견뎌내는 강인한 방어력임을 흑표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비좁은 포수석의 온도는 끊임없는 사격의 열기로 인해 빠르게 치솟았고 압둘라 병장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부를 가득 채운 기기의 열기와 긴장감 속에서도 그는 단 한순간도 조준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정밀한 기계의 일부처럼 움직였고 화면에 포착되는 모든 적 표적을 하나씩 차분하게 지워나가는 그의 모습에는 전차병으로서의 고결한 투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조종수 칼리드 중사는 비록 움직일 수 없는 조종석에 앉아 있었지만 잔망경을 통해 사방을 낱낱이 살피며 승무원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적의 우회기동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기습적인 위협을 경계하며 흑표의 주변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비록 좌측 궤도는 이탈했으나 우측 궤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이용해 그는 필요한 순간마다 차체를 미세하게 선회시키며 포수가 사격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상공에서는 이란의 정찰 드론이 여전히 이 믿기지 않는 전장의 풍경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선전 영상과는 전혀 다른 전개였습니다. 이미 파괴되었다고 믿었던 한국산 전차가 죽음에서 되살아나 이란군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광경이 전 세계 언론과 인터넷망을 타고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의 선전부서는 당황하여 황급히 송출 중단을 시도했으나 이미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과 네티즌들은 이 놀라운 영상을 내려받아 복제하고 있었고 죽지 않는 전설이 된 흑표의 모습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대한 해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서울의 현대 로템 본사 상황실에서는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한꺼번에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던 엔지니어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벅찬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이 밤낮을 지새우며 설계하고 제작한 전차가
가장 처참한 극한의 전장 속에서 그 진가를 유감없이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석 엔지니어 김 박사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삼중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중첩 설계와 독립적인 작전 능력, 그리고 압도적인 화력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전에서 승무원의 생명을 지켜내고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힘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막의 전장에는 여전히 화약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지만 주도권은 완전히 타이거 원호에게 넘어와 있었습니다. 흡표는 자신을 중심으로 주변 1km 반경을 완벽한 절대 영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이란군 생존자들은 무기를 버리고 어둠 속으로 도주하기에 바빴고, 한때 위세를 떨치던 전장에는 오직 불타버린 적차량들의 잔해와 버려진 장비들만이 흩어진 채 타이거 원호의 위험 앞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교전이 잦아들고 사막에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온 뒤에야 파하드 대위는 비좁은 차장석에서 비로소 팽팽하게 조여져 있던 신경의 끈을 아주 조금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는 땀과 화약 냄새로 범벅이 된 헬멧을 벗어던지고 소매로 이마를 타고 흐르는 땀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찢어진 머리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배어나와 뺨을 타고 흘렀지만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든 그에게 그 정도의 통증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거운 목소리로 승무원들의 안위를 확인했습니다. 포수 압둘라 병장은 극심한 긴장 속에서 수많은 탄을 쏟아낸 탓인지 조준 손잡이를 꽉 움쥐었던 손목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연속 사격 시 발생하는 강력한 반동이 조준 제어 장치를 타고 그대로 전달되어 손목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종수 칼리드 중사 역시 궤도가 파손될 당시에 가공할 충격이 조종석을 타고 척추로 고스란히 전달된 탓에 허리에 묵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신음 뒤에 이어진 그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을지언정 그들 모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6발의 대전차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고 GPS와 모든 통신이 마비된 전자기의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한국산 흑표라는 강철의 요새 안에서 끝내 승리를 거머쥐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승전보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KF-21 보람의 편대가 마침내 이란의 드론대를 완전히 소탕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득 메웠던 1000대에 달하는 드론 중 무려 820대가 보람의 날카로운 발톱에 격추되어 불꽃으로 산화했고, 나머지 기체들은 연료가 바닥나 추락하거나 겁에 질려 임무를 포기한 채 어둠 속으로 도주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자 전장을 옥죄던 강력한 전파 방해의 장막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증발했던 GPS 신호가 한 칸씩 되살아나고 위성 통신망이 복구되던 그 순간, 차가운 금소금만 뱉어내던 타이거 원호의 무전기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타이거 원호와의 연락이 두절된 이후 최악의 비극을 예상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사우디 왕립 기갑군단 사령부의 다급한 호출이었습니다. 파하드 대위의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응답이 들려오는 순간 사령부 전체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짧은 환호가 일렁였습니다. 파하드 대위는 전장의 상황을 냉철하고 간결하게 보고했습니다. 타이거 원호는 비록 좌측 궤도 이탈로 인해 기동력을 잃었으나 핵심 부장인 주포와 최첨단 센서들은 여전히 완벽한 전투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적 전차 3대와 보병 전투차 4대를 단독으로 경멸했다는 믿기지 않는 전과와 함께 승무원 전원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은 사령부를 경악해 했습니다. 참모장은 6발의 대전차 미사일 직격탄을 맞고도 전투를 지속했다는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타이거 원호를 구출하기 위한 최정예 군안전차와 정비팀을 전속력으로 파견하라는 긴급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전투 결과는 미 중부군 사령부의 모니터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앞서 전 세계로 유포되었던 피격 영상을 다시금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흑표가 격파되어 연기를 내뿜는 것으로 보였으나 정지 화면으로 분석한 결과 그것은 능동 방어 체계가 미사일을 요격하며 발생시킨 눈부신 방어의 흔적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욱한 연막을 해치고 나온 것이 파멸이 아닌 적을 압도하는 흑표의 무시무시한 화력이었다는 사실에 펜타곤의 분석관들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펜타곤은 즉각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극한의 전파 방해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독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플랫폼이며 다중 타격 앞에서도 승무원을 끝까지 보호해내는 생존성이 전 세계 어떤 전차보다도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3중으로 겹겹이 중첩된 설계 덕분에 치명적인 타격 후에도 시스템을 스스로 복원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분석과 함께 흑표의 실전 가치를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벽 5시, 희뿌연 사막의 안개를 뚫고 사우디군의 군안전차 M88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타이거 1호가 멈춰선 좌표에 도착했습니다. 전차에서 내린 정비병들은 처참하게 핥혀지고 궤도가 이탈된 흑표의 외형을 목격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혀를 내둘렀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6발의 직격과 지연신관 폭발장치의 충격이 고스란히 남은 철갑의 흔적은 그 자체로 지옥 같았던 전장의 참상을 대변하고 있었으나 그 처참한 상처를 입고도 적중대를 괴멸시킨 이 강철 괴물의 생존력에 정비병들은 경외심마저 느꼈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응급수리에 착수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정비병들은 새로 가져온 궤도 링크를 하나하나 연결하며 파손된 부분을 교체해 나갔습니다. 미사일 파편에 찢겨 나갔던 냉각 시스템의 파이프를 다시 잇는 정밀한 용접 작업이 이어졌고 그렇게 3시간 동안 이어진 사투 끝에 마침내 타이거 1호의 엔진이 다시금 힘찬 고동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처음으로 전차 밖으로 나온 파하드 대위와 승무원들은 눈부신 아침 햇살을 마주하며 뻣뻣하게 굳은 몸을 천천히 펴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좁고 뜨거운 강철 상자 안에 갇혀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었던 그들의 전신은 마치 바위처럼 무겁게 굳어 있었으나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새벽 사막의 차가운 공기는 그 무엇보다 달콤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군의관이 승무원들의 상태를 면밀히 검진했고 다행히 머리에 가벼운 찰과상과 근육통 외에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심각한 부상은 없다는 판정이 내려지며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포수 압둘라 병장은 아직도 열기가 가시지 않은 120mm 주포의 포신을 묵묵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에서 무려 15발의 포탄을 뿜어낸 포신은 미세하게 마모된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당당한 위용을 자랑하며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손가락 끝에서 적들을 심판하고 끝까지 자신들을 지켜준 이 든든한 강철 동료에게 말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정수 칼리드 중사 역시 기름때 묻은 손으로 엔진룸의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1500마력의 강력한 디젤 엔진은 미사일의 충격과 화재의 위협 속에서도 끝내 멈추지 않았고 보조 시스템들의 유기적인 작동 덕분에 기본적인 구동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지독할 정도로 내구성과 생존성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파하드 대위는 홀로 전차의 포탑 위로 올라가 서서히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사막의 일출은 어제의 비극을 씻어내듯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먼 이국 땅 대한민국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자신과 부하들이 오늘 이 아침 햇살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차를 빚어낸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경의였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자 전 세계 언론은 이 믿기지 않는 사건을 일제히 긴급 속보로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주요 외신의 헤드라인은 약속이나 한 듯 자극적이고 경탄 어린 문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좀비 탱크, 결코 죽지 않는 검은 판서, 사막의 불사조라는 수식어들이 타이거 1호의 이름 앞에 붙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적 생존 능력과 처절한 반격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서사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다룬 특집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K2 흑표가 이번 전투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스펙상의 우월함을 넘어선 설계 철학의 승리라고 극찬했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인 고립 상황에서도 승무원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기어코 부여된 임무를 완수해내는 진정한 전투 차량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더욱 직설적이고 파격적인 어조로 이번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K2 흑표가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주력 전차 중 하나라는 사실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증명되었으며 이제는 미군조차 자신들의 상징인 에이브람스 전차의 차세대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한국의 앞선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론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관련 주식들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고 특히 전차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주가는 불과 이틀 만에 15%나 폭등하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대의 전차가 살아남은 것을 넘어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K2 흑표의 위상을 독보적인 위치로 격상시켜 향후 대규모 수출에 결정적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방부의 예측은 단 일주일 만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한국과 대규모 계약을 맺었던 폴란드 정부가 긴급하게 추가 주문을 타진해온 것입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200대에 더해 100대를 추가로 더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으며 루마니아와 이집트 등 그동안 도입을 고민하던 국가들도 앞다투어 한국 측의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전장 전선의 당사자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사건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기존에 도입하기로 했던 100대의 K2M이 전차 물량을 2배인 200대로 대폭 늘리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왕세자는 직접 한국 대사를 왕궁으로 불러 자신들의 소중한 승무원들을 지켜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굳건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지옥 같은 사막에서 살아 돌아온 타이거 원호의 승무원들은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차장이었던 파하드 대위는 사우디아라비아 군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영예의 무공훈장을 가슴에 달았고 포수 압둘라 병장과 조종수 칼리드 중사 역시 그들의 용맹함을 기리는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우디 전역의 군부대를 순회하며 자신들이 겪은 경이로운 경험을 강연했고 후배 전차병들에게 기술에 대한 믿음과 투혼의 가치를 몸소 전파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 영웅들을 정중히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그들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수백 명의 시민과 취재진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공항까지 마중 나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으며 현대 로템 본사에서는 이들을 환영하기 위한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장에서 파하드 대위는 흑표 전차를 직접 설계하고 빚어낸 엔지니어들과 마주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인 김 박사와 설계 팀원들은 파하드 대위의 손을 으스러질 듯 꽉 맞잡았습니다. 굳이 긴 말을 나누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 속에는 기계를 만든 자의 헌신과 그 기계에 목숨을 맡겼던 자의 깊은 신뢰가 교차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뜨거운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하드 대위는 김 박사에게 진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이렇게 완벽한 전차를 만들 수 있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자 김 박사는 인자하면서도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카탈로그에 적힐 화려한 성능 수치를 위해 전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을 지새우며 설계하는 유일한 목적은 당신과 같은 승무원이 어떤 지옥 같은 전장에서도 반드시 살아서 집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타이거 1호가 실전에서 기록한 방대한 데이터들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특별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미사일 피격 시 발생한 시스템의 반응을 낱낱이 파헤치며 더 완벽한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능동 방어 체계가 적의 극심한 전파 방해 속에서도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항성을 높이고 냉각 시스템의 중복 설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가장 위대한 연로는 기술적인 지표가 아닌 설계의 본질에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하나 무너져도 다른 두 개가 지탱하는 삼중 중첩 설계의 철학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최악 중의 최악인 극한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설계하는 것이 결코 과한 욕심이 아니라
전장에서는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승무원의 생존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고결한 철학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뒤쫓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서 이제는 독창적인 설계 철학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대한 자신감을 전 세계에 선포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K2 흑표는 사막을 누비는 단순한 전차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깃발이었으며 밤낮을 잇고 설계 도면에 매달렸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지독한 집념이 빚어낸 위대한 걸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비규환의 전장 속에서 승무원을 끝까지 품어안고 지켜내는 가장 믿음직한 동료로서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모든 수리를 마친 타이거 원호는 다시금 사우디 왕립 비갑군단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정비병들은 미사일 파편에 핥히어지고 지연신관 폭발 장치에 타격을 입었던 좌측 차체의 상처를 완전히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전차의 외관을 해치는 흉터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영광스러운 훈장이자 생존의 명확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부대원들은 훈련장으로 나서는 타이거 원호를 볼 때마다 경의가 담긴 시선을 보냈고 그 강철 몸체에 새겨진 굴곡은 모든 전차병에게 살아있는 전설로 각인되었습니다. 파하드 대위와 그의 팀은 여전히 타이거 원호의 조종석과 포수석을 지키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전차는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며 지옥의 불길을 건너온 피부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매일 아침 전차를 점검하며 강철의 피부를 매만지는 그들의 손길에는 깊은 애정이 묻어났고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동장치를 보며 멀리 있는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소리 없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것이 그들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2026년 2월에 그 치열했던 새벽 전투는 현대 기갑전의 신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기갑학교에서는 이 전투를 정식 교재로 채택하여 분석하기 시작했고 미래의 전차병들은 타이거 원호가 어떻게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는지 학습하며 전차와 승무원 사이의 굳건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이 눈부신 성공을 발판 삼아 멈추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K2 표의 전설적인 활약은 차세대 전차인 K3 개발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화력과 그 어떤 미사일도 뚫을 수 없는 방어력, 그리고 인공지능이 결합한 최첨단 전자장비들이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술적 진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핵심 원칙은 여전히 승무원의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숭고한 철학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은퇴한 김 박사는 비록 현업을 떠났지만 후배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현대 로템의 연구소를 찾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설계를 검토할 때마다 후배 엔지니어들의 눈을 맞추며 항상 같은 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히 차갑고 단단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 이 강철 안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한 가정의 든든한 아버지인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타이거 원호의 경이로운 서사는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아랍어로 번역된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독자에게 읽히며 커다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수많은 영화 제작사가 화려한 액션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지만 파하드 대위는 이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에게 이 이야기는 눈을 즐겁게 하는 영상물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의 신뢰가 만들어낸 진지하고 묵직한 교훈이 담긴 실화로 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의 거친 국경지대에는 이제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이곳이 역사의 현장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아랍어로 정성스럽게 새겨진 비문에는 K2 흑표 타이거 원호가 극한의 사투 속에서 거둔 승리의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우수성과 인간의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기념비 바로 옆에는 유리관 속에 보관된 파손된 궤도 링크 하나가 전시되어
방문객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폭발 장치의 강력한 충격에 휘어지고 끊어진 그 투박한 쇳덩이는 이제 한 시대의 유물이 되어 그날의 새벽 사막을 가르던 폭음과 타이거 원호가 보여주었던 강인한 생명력을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궤도 조각을 보며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도 끝내 굴복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기술의 정수를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부 국립전쟁기념관 한복판에는 사막의 뜨거운 투혼을 간직한 타이거 원호의 복제품이 당당하게 그 위용을 뽐내며 전시되었습니다. 단순히 모양만 본뜬 것이 아니라 적의 미사일에 얻어맞아 장갑이 깎여나가고 파편에 핥히어진 처참한 피격 흔적까지 실물 그대로 정밀하게 재현한 이 전차는 기념관을 찾는 수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전차를 올려다보는 어린 학생들에게 이 강철의 요새는 가장 인기 있는 배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전차 표면의 거친 상처들을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보여주는 긍지의 증거라고 뜨겁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타이거 원호의 차장이었던 파하드 대위에게 한국은 이제 제2의 고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매년 전투가 있었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잊지 않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에게 그날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다시 얻은 생명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문할 때마다 현대 로템의 거대한 생산 공장을 찾아가 쉼없이 돌아가는 흑표의 제작 공정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강철판이 정교하게 용접되고 최첨단 회로들이 심어지며 새로운 전차로 탄생하는 과정을 보며 그는 이 기계들이 언젠가 먼 이국 땅의 어느 전장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을 구해낼 생명줄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깊은 상념에 잠기곤 했습니다. 전차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 박사와의 우정 또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이제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된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 앉아 커피향을 즐기며 밤늦도록 전차 기술과 전술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 박사는 전차를 직접 몰고 포탄이 빗발치는 현장을 누볐던 파하드 대위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설계도면 너머의 진실을 배우려 노력했고, 파하드 대위는 전차의 심장부 하나하나에 깃든 정교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며 자신이 다루는 무기에 대한 경외심을 높여갔습니다. 만드는 이의 정성과 쓰는 이의 투혼이 만나는 그 시간은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고 변해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군사적 위협이 고개를 들고 상상을 초월하는 첨단 기술들이 전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전장이라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방아쇠를 당기고 동료의 손을 잡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차가운 강철 상자 안에 몸을 맡긴 사람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무기를 만드는 개발자들이 짊어져야 할 가장 고결하고도 무거운 숙명임을 그들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옥의 불길을 함께 건넜던 타이거 원호의 승무원들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포수 압둘라 병장은 어느덧 노련한 포술 교관이 되어 사우디의 젊은 후배 전차병들을 양성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훈련장에서 사격의 정확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장비가 손에 쥐어져 있어도 적의 기습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스로를 다스리는 침착함을 잃는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의 가르침은 실전에서 우러나온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조정수 칼리드 중사는 전차의 속살까지 낱낱이 꿰뚫어보는 숙련된 정비부사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전차의 작은 나사 하나, 전선 한 가닥만 만져보고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차릴 만큼 독보적인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어떤 심각한 고장도 그의 손을 거치면 마법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동료와 후배들은 그런 그를 전차의 마법사라 부르며 찬사를 보냈지만 그는 그때마다 경솔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마법이 아니라 애초에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전차를 설계한 한국 엔지니어들의 치밀함과 정성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며 모든 공을
흑표의 고향으로 돌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파하드 대위는 소령으로 진급했고 수십 대의 전차를 지휘하는 전차 대대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 부임하는 부하들에게 항상 그날 새벽 타이거 원호에서 겪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정교한 전차의 시스템이며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생사를 함께 나누는 동료들에 대한 굳건한 신뢰라는 사실을 매 순간 강조했습니다. 그 집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훈장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무 감사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대 로템에서 보내온 그 패에는 K2 흑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에 대한 감사의 글귀가 정갈하게 새겨져 있었고, 파하드 소령은 그것을 보며 매일 아침 전차병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잡았습니다. 2030년 파하드 소령은 다시 한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정수를 보여주는 K3 차세대 전차의 시제품 공개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은 것이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새로운 전차의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적의 눈을 속이는 능동 위장 시스템과 140mm 전자기포, 그리고 인공지능이 보조하는 사격 통제 장치까지 모든 기술은 이전 세대를 훌쩍 뛰어넘어 진화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차 전문가인 파하드 소령이 가장 깊은 감동을 받은 부분은 화려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무원들의 안락함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내부 설계였습니다. 인간공학적으로 완벽하게 배치된 좌석과 직관적인 조작 패널, 그리고 장시간의 전투에도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한 넓은 내부 공간은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숭고한 철학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승을 마친 파하드 소령은 상기 든 얼굴로 개발팀 엔지니어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은퇴한 김 박사의 가르침을 받은 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파하드 소령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고민하는 설계도면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인 집이자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며 적을 제압하는 날카로운 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차는 승무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그의 말에 화면 속 수치와 성능에만 몰두하던 젊은 연구원들은 숙연해진 마음으로 자신들의 어깨에 놓인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열린 환영 만찬에서 파하드 소령은 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자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흑표를 운용하며 국경을 지키는 이름 모를 전차병들을 위한 축배였습니다. 비록 국적은 다르고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평화를 수호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다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동료라는 그의 말에 만찬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우디의 군인들과 한국의 기술자들이 나란히 앉아 잔을 부딪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기술과 인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타이거 원호의 전설은 멈추지 않고 전해져 새로운 세대의 전차병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선배들이 남긴 기록을 공부하며 자신들이 타는 전차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한국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적을 격파한 영웅담을 넘어 기계를 만드는 설계자와 그것을 사용하는 군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 그리고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서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막의 그 차가운 새벽,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되살아난 타이거 원호는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파괴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도 사람을 믿고 지켜낼 수 있는 약속임을 증명했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이 대한민국 전차를 자신들의 방패로 삼았고 방위산업 수출액은 100조 원이라는 대기록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숫자보다 더욱 값진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천 명의 전차병이 한국산 전차의 강철 몸체 안에서 안전을 느끼며 자신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파하드 소령은 깊은 밤 홀로 사색에 잠길 때마다 그날의 기억을 조용히 반추하곤 했습니다. 만약 그 운명적인 밤에 자신이 흑표가 아닌 다른 전차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면 결과는 어떠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등줄기에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6발에 달하는 치명적인 대전차 미사일을 정면으로 받아내고도 기어이 반격을 시작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전차가 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될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과 부하들의 목숨을 지켜준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지독한 집념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숭고한 설계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승무원의 생명을 그 어떤 화려한 성능 수치보다 우선시했던 그 따뜻한 진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맑은 공기 속에서 유난히 더 밝게 빛나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파하드 소령은 저 별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차를 정성껏 빚어낸 이들부터 그것을 운용하는 군인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전차를 돌보는 정비병들까지, 그 모든 이들의 노력이 모여 평화를 수호하고 생명을 구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거대한 서사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이 된 타이거 원호는 지금도 사우디 북부의 국경지대를 당당히 지키고 있습니다. 좌측 차체에 선명하게 남은 피격의 흔적들은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되어 전차를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죽음을 이겨낸 불사조의 증표이자 대한민국 기술력이 일궈낸 위대한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파하드 소령의 가르침을 받은 젊고 패기 넘치는 새로운 승무원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타는 이 전차가 어떤 역사를 써내려왔는지 잘 알고 있었고 전설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임무에 매진했습니다. 먼 이국 땅, 한국에서도 새로운 세대의 전차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화력과 지능적인 방어 체계를 갖춘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었지만 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만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무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숭고한 약속이었습니다. 은퇴한 김 박사의 뒤를 이은 후배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도면을 그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설계가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승무원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지, 극한의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오직 그 질문에 확신 있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때에만 그들은 설계를 승인했습니다. 그들에게 전차는 단순한 철갑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탱하는 마지막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훌쩍 흘러 파하드는 어느덧 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하게 섞인 대령이 되어 일개 여단을 지휘하는 여단장이 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전장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정년을 앞둔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현대 로템 본부에서 열린 기념비적인 행사에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구름처럼 모여 그날의 위대한 전투를 기리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파하드 대령은 깊은 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그날, 자신과 부하들이 마주했던 죽음의 공포와 귀를 찢는 듯한 톡발음, 그리고 차체를 때리던 가공할 충격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회고했습니다. 그는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 적들을 제압했던 타이거 원호를 떠올리며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들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준 생명의 은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회장 안은 숙연해졌고 많은 이들의 눈가에 뜨거운 이슬이 맺혔습니다. 파하드 대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전차를 만든 모든 이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뛰어난 전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전차병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영웅들이라고 뜨겁게 외쳤습니다. 그는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을 가득 담아 한국어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청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 위로 기술과 인간의 신뢰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공공의 공식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소란스러웠던 인파의 물결이 서서히 잦아들 무렵 파하드 대령은 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타이거 원호 앞에 섰습니다. 머나먼 사막의 전선에서 이국 땅 한국의 국립전쟁기념관으로 옮겨져 영구히 안식에 든 그 전차는 20년 전에 참혹했던 그날 새벽을 온몸으로 증언하듯 무수한 피격 흔적을
훈장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세월 생사를 함께한 전우의 어깨를 짚듯 떨리는 손을 내밀어 전차의 차가운 포탑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가을바람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강철의 감촉은 손끝을 타고 시리게 전해졌지만 그의 심장이 느끼는 온기는 사막의 태양보다도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부하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낸 생존의 온기이자 기계를 만드는 이와 타는 이 사이에 형성된 거대한 신뢰의 온기였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관람객들이 하나둘 그의 위험 있는 모습을 알아보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타이거 원호를 몰고 사막의 기적을 일궈낸 전설적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경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영웅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사진과 사인을 청해왔고 파하드 대령은 인자한 미소로 그들의 요청에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낮은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신이 아니라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승무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이 강철의 요새를 빚어낸 한국의 기술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서서히 해가 저물고 어스름이 깔리자 전쟁기념관의 은은한 조명들이 일제히 켜지며 타이거 원호의 당당한 위용을 비추었습니다. 인공의 빛을 받은 흑표 전차는 마치 다시금 숨을 쉬며 깨어나는 거대한 맹수처럼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하드 대령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했던 동료를 향해 마지막으로 정중하고도 절도 있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의 긴 여정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의 손을 떠난 이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후대에 전해질 위대한 역사가 되었고 기술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교훈이자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영감이 되었습니다. 밤하늘 위로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사막의 밤하늘에서 보았던 별들처럼 맑고 고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하드 대령은 별빛을 머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 모두는 저 별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빛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전차를 설계하며 밤을 지새우던 엔지니어의 열정, 전력을 다해 전장을 누비던 군인의 용기, 그리고 묵묵히 기계를 돌보던 이들의 헌신까지 그 모든 작은 빛들이 모여 거대한 어둠을 밝히고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며 내일을 향한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막의 불사조라 불리며 죽음을 거부했던 흑표 전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적을 섬멸한 전쟁사가 아닙니다. 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위해 존재할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조화, 설계자와 사용자 사이의 굳건한 신뢰와 헌신,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의 가치에 대한 웅장한 서사입니다. 타이거 원호가 남긴 이 투혼의 정신은 앞으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전차가 강철의 골격을 드러낼 때마다, 젊은 전차병들이 뜨거운 엔진 소리와 함께 훈련에 임할 때마다, 그리고 인류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이 이야기는 살아 숨쉬며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 곁에 있는 동료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형제애, 그리고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는 전사의 정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빚어낸 기술의 진정한 정수이자 엔지니어들이 설계도면에 담아낸 영혼이며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모든 파수꾼의 심장박동입니다. 오래전 사막의 새벽을 깨웠던 그 치열했던 전투는 이제 전설이 되어 역사의 갈피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전설은 과거의 유물로 박제되지 않습니다. 전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하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타이거 원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할 것입니다. 언젠가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다시 닥쳐올 때 누군가는 이 불사조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것입니다. 기술과 인간이 완벽한 하나를 이룰 때, 서로에 대한 신뢰와 헌신이 맞물릴 때, 불가능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몸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 가장 어두운 밤에도 희망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그 자명한 진리 말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이제 잦아들었고
타이거 원호가 온몸으로 막아냈던 그 전장은 평화로운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과 교훈은 시간의 흐름을 이겨내고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오늘도 연구실의 불을 밝히며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 완벽한 전차, 더 안전한 무기, 더 믿을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방패이며 평화를 수호하는 정의로운 도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광활한 평원과 거친 산맥 위에서 한국산 전차를 몰고 있는 수많은 전차병은 든든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이 강철의 요새가 어떤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굳건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거 원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국경을 넘고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의 심장부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진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술은 오직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무기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막의 불사조가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메시지이자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에 증명한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 위대한 전설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전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의미를 더하며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우리 앞날을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이거 원호의 정신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